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친오빠 처가에서 나온 명품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모조품을 동원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에 다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하면서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최선이자 최종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내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중국인 오늘도 대전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열대야와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오빠 처가에서 나온 목걸이는 모조품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진품 대신 이 모조품을 동원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걸이와 함께 입수한 수억 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에 대해서도 뇌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목걸이를 압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걸로 보이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인데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목걸이의 진품 가격은 6,200만 원에 달합니다.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없는 물건이라 논란이 됐습니다. 그간 김 여사 측은 빌린 물건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최근에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특검은 진품 대신 모조품을 동원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목걸이가 뇌물인지 여부와 함께 친오빠 처가에서 발견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김 여사 친오빠와 장모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혹시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특히 목걸이와 함께 압수한 1억 원어치 현금 다발과 다른 고가의 물품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중 하나로 전해진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진품 감정서도 같이 있었는데 20억 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어제 소환에 응답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은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공포,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낸 시민 104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소환을 재통보했다며 불응 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참석 의사를 비친 김 여사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된 이후 내란과 김건희 특검 등 수사기관 소환에도 내란 재판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심사에서 간수치 이상을 호소했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에는 눈질환이 심해져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구치소로부터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듣지 못했다며 방문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은 강제 수사에 나설 경우
특검보와 검사가 직접 구치소로 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정권 초반 건진 법사가 김건희 여사와 2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건진 휴대전화에서 김건희로 저장된 번호와 통화한 기록이 나온 건데 실제 김 여사가 사용했던 번호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건진 법사는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험담하고 다니지 마시라, 우리 가족이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한 게 김 여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 휴대전화에서 김건희로 저장된 연락처와 2023년 1월쯤 2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쪽에서 전화를 걸었고 통화 시간은 5분 이내였습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에게 이날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건진 법사는 어르신께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연락처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실제 사용한 번호였습니다. 건진 법사의 다른 휴대전화에는 이 번호가 여사2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지원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건희2 번호와는 다른 번호인 겁니다. 전화가 걸려온 2023년 1월은 건진 법사가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 토로하고 다니던 때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와 통화한 김건희가 실제 김 여사인지 캐물었지만 건진 법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건진 법사와 통화한 사실과 대화 내용 전반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최선이자 최종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협상단은 조선업을 포함해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며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만난 우리 정부 대표단에게 최선이자 최종 협상안 제시를 촉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제안을 할 때는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 협력국들과 무역 합의를 끝낸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며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With countries who have offered us, complete access to their country, complete access, and some a little less, and some a little less. 미국 정부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 시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함께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베센트 장관을 만나게 되면은 지금 한국이 준비한 그 프로그램,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그런 어떤 한미 간의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고. 베센트 장관은 현재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에 머물고 있으며 이후 워싱턴 DC로 복귀해 구 부총리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보신 것처럼 협상 시한을 앞두고 재계 인사들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맺은 22조 원대 파운드리 공급 계약은 향후 반도체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맺은 파운드리 공급 계약 규모는 향후 8년간 총 22조 7,600억 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고 처음 맺은 계약이자 단일 고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납품하게 될 차세대 AI6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슈퍼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삼성전자 텍사스 새 공장에서 테슬라 AI 칩을 전담 생산할 것이라며 자신이 생산 라인을 직접 챙기며 생산 속도를 높일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삼성과 맺은 계약은 최소 금액이라며
향후 추가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테슬라와의 계약 바로 다음 날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직접 투자를 늘린 점이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조선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협력까지 품목 관세 협상 수단으로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오랜 수건 사업인 엔비디아와의 HBM 공급 계약을 성사시킬지도 관심입니다. 첨단 제품에서 엔비디아의 수요가 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한 것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는데 수주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높아지지 않을까. 삼성전자 주가는 소폭 올라 7만 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착장 근처에서 물에 빠진 한 남성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태국 방콕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디너 크루즈를 마친 배 한 척이 선착장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박하기도 전에 한 남성이 홀짝 뛰어내리려다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직원이 손을 뻗어보지만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남성. 더 큰 문제는 배가 선착장 가까이 다가오면서 충돌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순간 여러 직원이 달려왔고 물에 빠진 남성을 구조하는 동시에 배가 선착장에 닿지 않기 위해 최소 6명이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방콕 차오프라야강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물에 빠졌어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 한국인 관광객입니다. 구조된 남성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당국은 여객선이 완전히 정박한 뒤 배에서 내리라 당부했다고 합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빨리빨리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어야겠죠. 등산하고 장학금 받자. 이 서울대가 최근 신청을 마감한 장학금입니다. 70명을 선발하는데 1,457명이 신청해 경쟁률 20.8대 1을 기록했는데요. 이 장학금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만 봅니다. 장학금 지급 조건 바로 등산입니다. 신청자들은 한 학기 내에 한국의 100대 명산 가운데 6곳을 등산하고 앱을 통해 인증을 하면 학기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덕유산, 가라왕산 등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은 안 됩니다. 또 인왕산처럼 해발고도 500m가 안 되는 산은 한 번만 인정이 되고요. 500m 이상이라고 해도 같은 산은 2번만 인정해 줍니다.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학점 F를 받아도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종의 비교과 프로그램이라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등산 장학금을 만든 기부자는 서울대 출신 익산화물터미널 대표 권준하 씨인데요. 권 씨는 서울대 후배들은 평생 책에 파묻혀 살았을 것이라며 밤낮 공부만 하지 말고 건강과 추억도 함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롤렉스, 위블로, 이 테이블 위에 놓인 수천만 원대 명품 시계, 쇼케이스도 경매 현장도 아닌 칠레 사법당국의 기자회견장입니다. 이 시계의 주인은 바로 할리우드 배우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지난해 말 산티아고 지역 갱단의 폭행, 강도 사건을 수사하던 칠레 경찰은 우연히 이 시계를 발견했는데요. 이 시계의 주인이 키아누 리브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건 바로 각인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계 뒤에는 감사합니다. 5명의 존 윅, 키아누라고 쓰여 있는데요. 키아누 리브스가 2021년 영화 존 윅 4를 촬영할 당시 자신을 대신한 스턴트맨들에게 선물한 시계입니다. 당시 이 시계를 받은 사람들이 인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2023년 말 키아누 리브스의 LA 자택에 강도가 침입을 했고 당시 도난당한 시계가 칠레에서 발견된 겁니다. 칠레 사법당국은 키아누 리브스가 시계를 잃어버린 지 약 1년 반 만에 주인품으로 돌려줬습니다. Hicimos entrega de los relojes que fueron previamente reconocidos por parte de la víctima. En este caso, el actor Kenny Reeves reconoció, se le hicimos entrega al FBI para que fueran devueltos a su dueño.
아침부터 출근길, 일터, 가정에서 덥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더위는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2018년과 2024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여름에도 시원했던 강원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좁은 그늘막 아래 겨우 몸을 숨긴 시민들. 내리쬐는 햇볕이 너무도 따갑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는 항상 들어가서 약간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도 생겼습니다. 원래 안 썼는데 요즘에 양산 필요하다는 그런 기사 많이 봐가지고 쓰고 나왔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뙤약볕에 달궈진 광화문 광장은 37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 탓에 올해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여름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2018년의 평균 일 최고 기온은 37.5도로 더위의 강도가 가장 셌습니다. 2024년의 폭염 일수는 32.8일로 더운 날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 두 해가 가진 기록들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인도양 해수 온도라든가 저희 쪽 해수 온도가 엄청 높아요. 이렇게 될 경우는 고기압이 계속 자리 잡는 거거든요. 더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아직 8월이 되지 않았는데도 여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 최고 기온의 평균값과 일 평균 기온, 밤 최저 기온 모두 기존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은 강원도 태백까지 삼켰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은 제주 한라산 산지와 추자도뿐입니다. 중복인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전주는 37도까지 오르고 서울과 대구는 36도, 광주, 강릉은 3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러한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하루에만 164명, 누적 환자는 2,600명을 넘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국민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건데요.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표정, 숨소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 ENC를 꼭 집어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질타하고 노동자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재 근절을 위해 직을 걸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직접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준비된 게 있으시면. 이 대통령은 경남 함양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후진적인 산업재해라면서 시공사인 포스코 ENC를 공개 질타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산재 예방을 하지 않을 때 과태료 이상의 실효성 있는 규제책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들이 언급됐고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아니 계약을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더 심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 정지시키는 것도 검토하시죠.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단속 점검을 지시하며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경찰이 유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작 지난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를 공익 제보한 직원들의 범죄 혐의만 인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방심위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에 공익 제보를 해 이 의혹이 폭로되자 당시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해 검찰에 넘긴 겁니다. 반면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선 경찰은 지난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특별감사 지시를 내려 불이익을 준 부분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며 송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날씨입니다. 중북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8도, 청주와 전주 37도, 서울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와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